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사 필기 2020년 9월 4회분이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입니다. 기업체가 자사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제품 및 기업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해서 제품의 우위성을 인식시키는 전시공간 그랬습니다. 즉 우리 이런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 가보면 그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물건을 갖다가 실제로 쌓아놓고 또 그 회사의 연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전시해 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전시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말 그대로 쇼룸입니다. 쇼룸, 그 다음에 런던이라고 하는 뭐 세탁물을 의미하죠. 프로시니엄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의 무대와 객석을 이루고 있는데 그 무대와 객석 사이에 소위 말하는 개구부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프로시니엄이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 안내 데스크가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쇼룸이 되는 걸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계획 중 개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개방형 시스템, 또 개실 시스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뭐 이런 식의 이 사무실에 실단위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개실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자그마한 방으로 다 전부 다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이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공사비가 저렴하다 그랬는데 그 실을 나누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벽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고가가 되겠죠. 독립성과 쾌적감이 높다. 그렇죠? 실을 자그마하게 나눴으니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독립성과 쾌적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방 길이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방 길이에 대해서는 변화를 준다. 그러나 방 깊이에 대해서는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개실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작은 공간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길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깊이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개실 시스템의 특징이죠.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됨을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단지 계획에서 보차 분리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지 형태 중 평면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보차, 보도와 차도에 분리하는 방법은 평면으로 분리하는 방법, 면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또는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이죠. 그중에 평면 분리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T자형, 즉 T자 형태의 직진하다가 직진을 하지 못하고 좌측이나 우측으로만 돌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도로, 그 다음에 루프형, 쉽게 얘기하면 회전이 가능한 도로, 쿨데삭,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T자형, 루프형, 쿨데삭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평면 분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버브리지, 말하자면 입체 분리죠. 오버브리지는 입체 분리의 보차 분리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 평면, 입체, 면적, 시간의 분리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 평면 분리에 해당하는 것은 T자형과 루프형, 쿨데삭의 형, 그 외에 열쇠자형, 열쇠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까지 우리가 평면 분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브리지는 이 입체 분리에 속한다. 물론 입체 분리에는 언더패스 또는 지상의 인공지반 또는 지하가 이런 부분들, 즉 일반 도로와 무언가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입체 분리가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됨을 아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유형 중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낼 수 있으나 얼마든지 우리 서점에서 책을 꺼내보듯이 얼마든지 책을 꺼내볼 수 있다는 거죠. 열람석으로 가기 전에 가서 이제 본인이 열람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 위해서 그 열람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가기 전에 관원의 검열을 받는 형식 그랬습니다. 자, 폐가식은 책의 유형도 보기가 힘들죠. 오직 도서 목록만 보고서 신청을 해서 도서 관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도서를 대출하는 형식. 반개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개가식과 자유개가식의 중간을 얘기하죠. 즉 반개가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개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우리 서점에서 책을 꺼내보듯 한다. 단 책을 가지고 나오려면 아마 점원에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 식의 출납 시스템, 자유개가식. 그다음 안전개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낼 수 있으나 열람석으로 가기 전에 관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안전개가식입니다. 이 자유개가식과 안전개가식의 장점을 보완했다 그럴까요? 이것들을 합해놓은 것이 반개가식이죠. 그래서 열람자가 직접 사과해서 책의 체제라든지 표지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려면 관원한테 요구를 해서 볼 수 있는, 대출할 수 있는 이런 식이죠. 폐가식, 반개가식, 자유개가식, 안전개가식, 이것이 우리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의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폐가식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거, 자유개가식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전개가식과 반개가식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실들을 각각 직상층 및 직하층에 배치할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침실과 그 다음에 하층에 부엌이라든지 뭐 욕실 같은 것들을 배치했는데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용해야 된다는 거죠. 소음이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타실로부터 다른 실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침실입니다. 그러면 침실을 하층에다 뒀다면 자, 침실을 하층에다 두고 상층에도 침실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 침실을 하층에다 두고 상층에다 욕실을 뒀다고 한다면 밑에서 잠자고 있는데 위에서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또 더군다나 배수관에서 내려가는 소리들이 많이 울릴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니다. 상층은 부엌이고 하층은 욕실입니다. 즉 급배수 배관이 상층과 하층을 똑같이 수직으로 우리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욕실에 대한 기능 또는 부엌에 대한 기능을 서로 상충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욕실, 부엌 상하층이나 또 부엌을 하층에다 놓든 부엌을 상층에다 놓든 욕실과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욕실이라고 하는 것과 주방이라고 하는 것,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급배수 관계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상하층에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고요. 만약에 단층이라고 하더라도 한 군데 모아놓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 즉 밑에 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위에서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면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죠. 백화점 매장의 기둥 간격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배치 방법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배치 방법, 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기둥 간격의 결정 요소로 들어갈 겁니다. 진열장의 치수와 배치 방법, 그렇죠. 기둥과 기둥 사이, 아마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시다 보면 그 기둥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열장의 치수와 배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바로 나옵니다. 지하 주차장의 주차 방식 및 주차 폭, 그 외에 층별 매장 구성과 예상 이용 인원, 이것은 기둥 간격하고는 무관하겠죠. 당연히 예상 이용 인원 이렇다고 한다면 층별 각 층에 어떤 식의 매장을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동선과 내려오는 동선이 서로 교차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 간격을 결정하는 요소와 관계없는 거, 매장 구성과 예상 이용 인원, 엘리베이터의 배치 방법, 에스컬레이터의 배치 방법 또는 엘리베이터의 유무, 에스컬레이터의 유무, 진열장의 치수 및 배치 방법,
지하 주차장 주차 방식과 그 다음에 주차 폭, 우리 주차 방식 평행 주차냐 아니면 90도 주차냐 직각 주차냐 60도 주차냐 30도 주차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90도 주차 직각 주차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됨을 아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죠. 학교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종합교실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권장하는 방식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 학교 운영 방식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특히 1, 2학년 정도 된다면 그 교실에서만 모든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아실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한테는 좀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교실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권장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교과교실형은 교실의 이용률을 높으나 순수율은 낮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학교 계획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용률과 순수율을 계산하는 거 아실 겁니다. 주당 몇 시간이냐? 그 시간에 주당 사용하는 시간 중에 교실에 사용되는 시간, 그걸 우리가 이용률이라고 하죠. 그 다음 순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교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즉 일주 동안에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 교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이용률과 순수율을 비교해 볼 때 이용률에 대해서 높다 낮다고 얘기하고 순수율은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과 교실형입니다. 어떤 교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교실이죠. 달톤형은 학급 학년을 없애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우리 종합교실형이라든지 보통 및 특별교실형이라든지 교과교실형, 그 다음에 달톤형, 플라톤형 이런 여러 가지의 학교 운영 방식이 있죠. 그중에 달톤형에 대한 플라톤형은 전학급을 2개 분단으로 나눠서 한 분단이 일반 교실을 사용을 할 때 다른 분단은 특별교실을 사용하는, 즉 쉽게 표현한다면 한 개의 교실이 2개 분단으로 나누어져서 한 분단, 2개 분단이 같이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분단은 일반 교실을 사용하고 한 개 분단은 특별 교실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플래톤형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교과 교실형, 교과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교과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순수율이 매우 높은 이러한 형식이다. 정답 당연히 2번 되는 거 아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클로즈 시스템의 외래 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종합병원에서 우리 외래 진료 시스템을 보면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쉽게 표현하면 큰 병원의 시설을 자그마한 병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클로즈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과는 소규모 진료실을 다수 설치하도록 한다. 내과는 우리가 옷을 많이 벗고 진료를 받습니다. 환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1층 또는 2층 이하에 둔다. 아마 병원을 가보시면 외래 진료 받으러 들어가시면 거의가 다 1층에 배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거고요. 중앙주사실, 회계, 약국 등은 정면 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 그래서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약을 받아서 다른 동선과 혼돈되지 않고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동선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죠. 전체 병원에 대한 외래 진료부의 면적은 40에서 45%, 그러니까 40에서 45%는 굉장히 큰 값이죠. 10에서 15% 정도의 외래 진료부 면적을 갖습니다. 자, 전체 병원에 대해서 외래 진료부의 면적을 따져보면 전체 병원 면적의 약 10에서 15%만 외래 진료부의 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정답은 당연히 4번 되는 것.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우리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방식 크게 3가지죠. 제품 중심이냐,
공정 중심이냐 아니면 고정식 레이아웃이냐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에 대한 건데 제품 중심 레이아웃에 대한 거, 공정 중심, 고정식 레이아웃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 중식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생산성이 높다. 즉 뭡니까? 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의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소품종, 뭐 서너 개 정도, 뭐 두세 개 정도, 심지어 하나만 만드는 이러한 대량 생산의 그런 레이아웃을 우리가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장내 공장의 규모 변화에 대응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공장은 조금 더 시설을 넓혀줘야 될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판매량이 많으면 시설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생각을 해서 공장 규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평면 계획을 해라. 뭐 결국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평면 계획이죠.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즉 다품종 소량 생산, 이 경우는 제품 중심은 소품종 다량 생산에 대해서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이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든지 주문 생산에 적합한 형식이다. 즉 종류는 많고 만드는 양은 적을 때 그때 우리가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이라고 또는 뭐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품 중심과 이거는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죠. 고정식 레이아웃은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계를 집합해서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고정식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선박과 같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한 군데에다가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고정식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정식 레이아웃은 건축물이라든지 선박 같은 데 사용하죠. 그런데 레이아웃이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을 기계를 집합시켜서 만드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공정 중심, 기계 설비 중심, 제품 중심이 아닌 공정 중심, 그 다음에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번이 고정식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기계 설비 중심의 레이아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극장 건축에 관련 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엔티룸은 출연자들이 출연 바로 직전에 기다리는 공간이다. 즉 바로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안 기다리는 공간 엔티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룸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자 대기실을 말하며 주로 무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다.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출연할 시간 되면 엔티룸으로 가서 잠깐 기다렸다가 무대로 나가는 이러한 그린룸과 엔티룸, 그중에 그린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규모가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배경 제작실의 위치는 무대에 가까울수록 편리하며 제작 중에 소음을 고려해서 차음 설비가 요구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배경을 제작하는 이런 실의 위치는 무대에 당연히 가까워야 그 배경을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쉬울 것이다. 그런데 소음을 고려해서 차음 설비를 갖춰야만 되겠다. 의상실은 실의 크기가 1인당 최소 8제곱미터, 그래 이제 통상 약 4 내지 5제곱미터 봅니다. 우리 물론 뭐 잘 쓰지 않는 단위가 되겠죠. 척관법으로 보면 한 평에서 한 평 반 정도가 되겠죠. 필요하며 그린룸이 있는 경우 무대와 동일층에 배치해야 된다. 의무가 아닙니다. 배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치 안 해도 상관없다. 동일층에 배치해도 좋고 아니면 동일층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의상실입니다. 의상실의 1인당 미온적은 통상 4 내지 5제곱미터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그린룸이 있는 이러한 무대라면 그린룸이 있는 경우 무대와 동일층에 꼭 놔둬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 어느 층에 놔둬도 좋다. 그러나 가능하면 가까운 데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정답은 4번 되는 거 아시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상점의 동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상점의 동선계획입니다.
고객의 동선은 가능한 한 길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 백화점에 같은지 물건을 사러 갔다 오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바로 고객의 동선이 길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을 파는 상점은 모든 공간을 고객들이 돌아다니게끔 만들어요. 그래야 물건을 보고 사겠다고 하는 충동심도 생길 거다. 그래서 상품 촉진을 위해서는,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선은 가능한 한 길게 한다. 두 번째 뭐죠? 직원 동선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 그렇죠? 직원이 하루 근무하고 피곤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의 동선은 짧게 한다. 자, 고객의 동선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길게 하고 직원의 동선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짧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상품 동선과 직원 동선은 동일하게 처리한다. 그랬네. 이거는 분리한다. 동일하면 혼잡하다는 거죠. 고객의 출입구와 상품 반출입구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 아마 여러분들 이 백화점이나 혹시 뭐 슈퍼마켓 이런 데 가보면 물건을 배송하는 차량이 들어가는 곳과 고객의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상품, 고객의 출입구와 상품 반출입구는 분리시켜 놨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됨을 아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 공간의 치수 계획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천장 높이 결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물리적 스케일, 생리적 스케일, 심리적 스케일, 인면적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치수 계획을 크게 우리가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나눠본다는 거죠. 물리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크기입니다. 즉 물리적 크기라고 하는 단위 공간의 크기, 출입구의 크기, 천정의 높이 이런 것들, 인동 간격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물리적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생리적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지 할 때 생리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공기가 많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이 환기가 잘 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실내 창문의 크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리적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심리적 스케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감이라든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적 스케일입니다. 그렇다면 치수 계획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천정 높이를 결정해 주는 것은 심리적 스케일이 되겠죠. 창문의 크기, 생리적 스케일, 그 다음에 기타의 크기들 물리적 스케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즉 인간과 물체의 물리적 크기 관계를 단위 공간의 크기, 출입구의 크기, 천정의 높이, 인동 간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스케일에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압박감과 그 다음에 이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죠. 편안한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천정 높이는 결국 심리적 스케일에서 나온다. 정답은 3번 되는 걸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건축물 중 판테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로튼다 내부는 드럼과 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직사각형의 입구 공간은 외부와 내부 사이의 전위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뭔가 공간이 변화되고 있다. 드럼 하부는 깊은 니치와 독립된 도리아식 기둥들로 동적인 공간을 구현한다 그랬는데 도리아식이 아니라 코린트식이죠. 자, 우리 고대 로마의 주도 형식을 보면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스에 사용됐던 이오니식이라든지 도리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린트식. 이것 이외에 로마 시대에 와서 우리 컴포지트식이라든지 또는 터스칸식 이 두 가지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5가지 형식 중에 판테온에 사용된 것들은 된 양식은 기둥의 주도 양식은 코린트식이다. 거대한 돔을 얹은 로툰다와 대형 열주 현관이라는 2가지의 주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여기 물론 이 판테온에 대해서 코린트식이 잘못되어 있는 도리아식이 아니라 코린트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 사이 들어서 문제가 약간씩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코린트식이라고 나오고 나머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잘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는 걸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죠. 극장의 평면 형식 중 오픈 스테이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오픈 스테이지형. 오픈 스테이지형이 연기자나 남측 방향으로만 관객이 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한쪽으로만 관객을 대하는 소위 얘기하는 프로시니엄형이죠. 프로시니엄형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픽처 프레임 시스템 형이라고도 그러죠. 픽처 프레임 시스템. 프로시니엄형에 대한 겁니다. 즉 한쪽으로만 관객을 대하게 돼 있다. 두 번째 보죠. 강연, 음악회, 독주, 연극 공연에 가장 적합한 형식 역시 프로시니엄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극장의 형식으로 어떠한 배경이라도 창출이 가능하다. 즉 소위 얘기하는 프로시니엄의 배경을 어떤 배경이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전부가 다 이 세 가지 1, 2, 3번이 프로시니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무대와 객석의 동일 공간에 있는 것으로 관객석이 무대의 대부분으로 둘러싸인 경우 오픈 스테이지형이다. 오픈 스테이지형 무대와 객석이 동일 공간에 있는데 관객과 무대의 대부분이 관객석이 무대의 대부분을 다 둘러싸고 있는 형식 오픈 스테이지형. 말하자면 무대가 열려있다. 무대가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거고요.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프로시니엄 또는 픽처 프레임형이라고 우리가 특성으로 볼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밭전자 형태죠. 형의 주택으로 대별하는 서민주택의 지방 유형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밭전자 형태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주택의 외부를 다 벽으로다가 감싸고 나머지 실들은 전부가 다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외부하고 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춥다는 겁니다. 춥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데 외부로 나가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공간이 내부에 다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주택. 이것들은 가장 추운 지방, 그래요. 서울지방, 남부지방, 중부지방, 함경도지방, 그러니까 추운 지방은 함경도지방이 되겠죠. 이 함경도지방 사방이 전부가 다 소위 말하면 외벽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은 다 내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밭전자의 형태의 주택이다. 자, 정답은 당연히 4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은 그랬습니다. 코어와 일체로 한 내진 구조가 가능한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코어와 그 다음에 일체로 한 내진 구조. 코어가 내진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효율은 높으며 임대사무소로서 경제적인 계획이 가능하다. 즉 중심 코어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심 코어니, 중심 코어니, 외 코어니, 그 다음에 양코어형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편심형 그랬습니다. 그 편심형은 편심 코어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독립형 결국 외코어형입니다. 독립돼서 떨어져 있다 코어가. 그 다음에 분리형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단 코어형 중심형 중심에 있다. 코어가 중심에 있는데 그 코어와 내진 구조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코어의 역할을 하면서 내진 구조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심 코어형에 대한 특성이다. 그래서 중심형이 되겠죠. 또 이런 중심 코어형은 유효율이 굉장히 높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무소에서 경제적으로 계획이 가능한 형태의 중심 코어형이다. 자, 정답은 당연히 4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메조넷형 아파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분리해 보는데 평면 형식에 의한 분리와 단면 형식에 의한 분리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죠.
그 평면 형식에 의한 분류는 계단실형이냐, 그 다음에 또는 뭐 홀형이냐는 의미, 편복도냐, 중복도냐, 집중형이냐로 우리가 나눠보고 있고요. 메조네트형이라고 하는 건 다 소위 단면 형태로 나누는데 한 층만 쓰느냐, 또는 두 층을 쓰느냐, 또는 세 층을 쓰느냐, 아니면 층이 서로 엇갈려 있느냐에 따른 스키플로어형이냐, 아니면 플랫형이냐, 또는 두플렉스, 메조네트, 복층형이냐, 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개 층을 쓰는 트리플렉스형이냐 하는 것들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파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메조네트형은 설비 구조적인 해결이 유리하며 경제적이다. 그런데 아마 메조네트형, 복층형, 듀플렉스형은 최소한 소규모의 이런 아파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즉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런 메조네트형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비 구조적인 해결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없는 층의 평면은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로가 없는 층의 평면은 화재 발생 시 대피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엘리베이터 정지층 및 통로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전용 면적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일반적으로 플랫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층마다 복도나 계단이 다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듀플렉스형, 메조네트형, 복층형은 계단이 이 복도가 없는 층, 이 층은 전부가 다 공용 면적이 없다는 거죠. 실제 안에 내부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걸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딕성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중앙집중식 배치를 지배적으로 사용했다. 그냥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직선식 배치를 했다. 건축 형태에서 수직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아마 여러분들 고딕성당, 고딕 건축물들 전부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거 아마 첨디형 아치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고딕성당에는 랭성당과 암행성당 등이 있다.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고딕성당의 특징이다. 고딕성당은 중앙 집중 배치를 하지 않았다. 직선적으로 배치를 했다. 그렇죠? 이걸 직선적 배치를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고딕성당에 대한 특징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아실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평면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거실은 평면계획상 통로나 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죠? 거실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실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즐거운 이런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실은 평면 계획상 통로나 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현관의 위치는 대지의 형태, 도로와의 관계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부엌은 주택의 서측이나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주방이 서쪽에 있으면 석양의 햇빛을 받아서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필히 서측은 피하라고 하는 내용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주택의 남측이나 또는 동측이 좋다. 그런데 남향은 피하는 것이어도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은 서향이라는 거죠. 남쪽에다 부엌을 둔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엌은 서측은 반드시 피해라. 그 외의 방에다 놔두는데 동쪽이나 남쪽에 놔두는 것이 좋겠다. 노인 침실은 일조가 충분하고 전망이 좋은 조용한 곳에 미연하게 하고 식당, 욕실 등에 근접시켜라. 즉 노인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어린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가정생활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주택에서의 생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이러한 곳에 할 수 있고 식당과 욕실에 근접시켜주는 것이
이런 보건위생공간과도 같이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이죠.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됨을 아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호텔의 성격상 연면적에 대한 숙박 면적의 비가 가장 큰 것, 아마 수십 번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수십 번 출제됐는데 이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의 성격상 연면적에 대한 숙박 면적의 비가, 즉 호텔의 총 면적에 대해서, 총 바닥 면적에 대해서 숙박 면적 비가 가장 큰 것 뭡니까? 커머셜 호텔이죠. 두 번째 리조트 호텔입니다. 그런데 리조트 호텔은 클럽하우스도 리조트 호텔이죠. 거기에 똑같이 두 번째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레지던셜 호텔, 이런 순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물론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호텔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커머셜 호텔입니다. 수십 번 출제됐던 것이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